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DSP 쪽하고, 그리고 PNID 계장 설비의 계장 제어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PNID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출발한 그 계장 도면을 보는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 개의 항목이 하나의 강의로 통합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는 강의가 아니고 다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상당히 매 강의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강의가 또 중요한 의미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의 혁명의 아주 근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이론이 DSP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iscrete Signal Processing에서 이산 신호 처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이 이제 거의 상식이 돼가지고 뭐 학부에 뭐 2학년, 3학년에서도 강의를 하고 정말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 내용을 지금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전기 기술차로서는 반드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더 하려면 이제 대학원에서 몇 학기를 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압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상당히 그 필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는 계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깊게 나오고 수학적인 개념도 상당히 깊은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DSP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새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원 프로젝트 요새 많이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런 진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DSP의 혁명이 없었으면은 그 자료 처리 문제에서 이 컴퓨터의 그 협조를 못 받는 거죠. 그 컴퓨터의 협조를 못 받으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태어나면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생 관리할 수 있는 기록을 그 칩에 넣어가지고 몸에 지니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곧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전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PNID에 대한 계장 제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내용을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렇게 DSP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산 신호 처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신호는요, 여기에 CT가 있으면은 CT가 여기 만약에 5A짜리다. 그러면 여기 5A가 흘러갔을 때 이 5A를 전류기를 나타내면 이것은 아날로그의 어떤 치가 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날로그에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 잡음이 존재하겠죠. 여기 CT에 잡음이 존재할 거고 건선에 이 선로에 잡음이 존재할 거고 이 계기에 잡음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5A가 5A를 기록을 하지 않고 6A로 기록이 되든지 4A로 기록이 되든지 이렇게 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1A가 만약에 4A로 됐으면은 1A에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오차가 없을 때는 아주 이게 정확해요. 이게 아주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고, 여러분들이 옛날 그 전화를 놨을 때 전화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테이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녹음을 들어보면 테이프에는 아날로그 신호로 여러분들 음성이 아날로그 신호로 이게 녹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게 되면 아주 이 누구 목소리인지 생생하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 테이프가 없어졌어. 이 전화기에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칩이. 예? 그래가지고 칩이 들어가가지고 칩에다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면은 옛날에 아날로그 신호만큼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노이즈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노이즈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노이즈가 들어가면은요, 이 오차 해석이 안 돼. 어디에서 노이즈가 들어갔는지가 이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신호는 자료 축적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셀룰러 폰을 쓰죠? 근데 꺼놨는데 누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딱 키니까 나한테 음성 메시지가 막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화란 녹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전화기에 그 칩에 전달이 되는 녹음을 전화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환대에서 전화국에서 돼 있어요. 그 녹음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녹음을 해놨다가 그 핸드폰이 키는 순간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핸드폰에다 그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 그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아날로그 신호를 전화국에서 디지털 신호로다가 바꿔가지고 녹음을 해놨다가 이거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우리가 귀에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신호를 전부 다 컴퓨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여기든 변형이라든지 다 가능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서 그 강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를 놓습니다. CCTV 카메라를 놓으면 옛날에는 아날로그 CCTV 카메라가 돼가지고 이 저쪽 뒤 방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일주일치를 다 싸놨어야 돼. 싸놔야 한다고. 그리고 또 갈아 끼우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디 돼요? 이 영상 신호를 녹화 테이프에다 놓는 게 아니고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다가 변환해가지고 칩에다 저장해놔버려. 그러면 옛날에는 테이프를 말이야 수십 개씩 싸놔야 되는 걸 칩에다 저장을 해놔버리니까 1년치도 어디 돼? 칩에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로 변환을 시키면은 이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다. 근데 아날로그는 뭐예요? 자료 추적이 안 돼. 여러분들도 시계를 사보면은 이게 태압으로 가는 똑딱똑딱 태압으로 가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비싸죠. 그죠? 이 디지털 신호, 문자로 나오는 1분, 2분, 3분 이렇게 디지털 신호 나오는 거는 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에러가 없이 고급스러운 것들은 이 아날로그로 하면은 정말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화 못하고 자료 축적 못하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CD판이 아니고 LP판을 원한다 이거죠. LP판은 아날로그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는 이게 자료 축적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 노이즈만 없다고 보면 아주 액츄얼한 상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상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돼요?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화 하는데 이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 일본이 디지털로 가기 전에 아날로그를 끝까지 고집했다가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면서 이 한국에 이 정보화에서 상당히 많이 뒤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이게 아날로그가 이 자료의 축적만 해결이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럼 디지털로 가볼까요? 디지털은, 자, 보시면, 이 CT에서 전류를 5A를 검출했어. 이 5A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5A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다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 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바꾸니까 여기서 오차가 들어가지. 이 오차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5A가 이쪽에서 설령 5A를 나타냈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오차는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차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만약에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으면 앰프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거는 앰프 하나에 500만 원 하고 어떤 거는 앰프가 똑같은 회사의 시리즈로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이름을 들기 뭐해서 그냥 이름을 얘기 안 듣는데 그 고전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이 앰프가 유명한 앰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50만 원짜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치 레들이 똑같아 다. 규격도 똑같은데 이건 500만 원짜리고 이건 50만 원짜리예요. 앰프가 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신호를 바꾸는데 아주 정교하게 샘플링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음과 저음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승용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하고 아주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은 똑같은 가수의 음악을 듣더라도 비슷하게는 들을지 모르더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경승용차에 아주 굉장히 싼 승용차에 달려있는 10몇만 원짜리 오디오가 달려있는 차는 고음 저음이 다 깎여져 있는 비슷하게만 나오는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아주 고급 CD가 내장이 되어 있는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이 차량의 그 오디오에서는 고음 저음이 다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D판이라도 어떤 건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5,000원짜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3,000원짜리는 고음 저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15,000원짜리, 2만원짜리는 고음 저음 처리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음질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은 뭐예요? 이 오차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가능하고 정확도를 얼마든지 이 시스템을 돈만 많이 들이면 시스템에서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이다. 에어컨에 이 에어컨에 온도를 조정하는데 2도, 막 20도, 18도, 22도, 24도, 26도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도 간격으로 조정하는 건 어떻게 굉장히 싸게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에어컨 이렇게 조정하면요. 에어컨 200만 원이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온도를 18.1도서부터 18.2도 이렇게 만들어라. 에? 그럼 이거 가능하죠. 그 돈이 이거 2천만 원 들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가 오차가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은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CCTV 카메라였는데 카메라에서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보고를 하는데 뭐 사진 찍듯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정확할 필요는 없잖냐 이거야. 그 범인의 윤곽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오차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오차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이거야. 고급에서는 고급스럽게, 저급에서는 저급스럽게 타협이 가능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이고 디지털은 불연속이야. 이것은 아날로그는 이 직관성이 좋죠. 이건 나쁘고 처리 정도가 이게 나쁘죠. 여기서는 아주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배전반이라든지 영상 신호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TV에 보는 화면 각종 음성 신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디지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로 가려면 반드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거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기 보호계정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관계되는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이산 신호는 어떤 시간 t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다 끊는 거예요. 샘플링하고 양자를 하는데 이것은 직접 제가 뒤에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게 연속 신호입니다. 우리 노래를 부르면 노래의 가수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이런 연속적인 신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CD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영상 신호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일정한 주기 T로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주기로 잘라. 그러면
여기 만약에 어느 가수의 고음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예? 이따가 조용필 씨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렇게 저음과 고음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신호를 잡으려면 이 주기에서 샘플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 잘게 자르지 못하면 이 신호를 놓쳐버리죠.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신호를 못 잡아요. 여기에서 신호 잡았나요? 못 잡았죠. 지금 이 신호를 잡으려면 이런 연속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연속 신호와 똑같이 구현하려면 이 T를 엄청나게 짧게 잘라야 돼요. 이 잘라야 여기에서 딱 이 신호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 그리고 여기서 이 신호를 잡죠. 이렇게 듬성듬성 잡아가지고는 이 신호를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잡은 거는 이 신호를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음 저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음악을 들었을 때 깨끗하게 안 들리고 화면이 봤을 때 화면이 흐리고 하는 거는 이 샘플링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샘플링은 돈이다 이거야. 이 샘플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양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고급 장비에서는 쏘가또 오더시스템이라도 고전 음악을 하는 거는 아주 이 샘플링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양을 상당히 많이 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 구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게 뒤로 끌어버리면은 이렇게 양자가 된 이산 신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있어요? 뒤로 끌면은 지금 이런 막대 그래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연속 신호가 이 주기로 끊고 그 다음에 뒤로 밀어주면은 이런 막대 그래프로 되네. 그럼 여기다 어떻게 있어요? 이쪽으로 양자화를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죠. 뭐 001, 뭐 002, 뭐 003 이런 식으로 되면 첫 번째 신호는 어때? 첫 번째 신호는 코딩화를 하시죠. 001이다. 두 번째 신호는 뭐 002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 어떻게 있어요? 신호를 어떻게 돼요? 숫자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칩에다가 메모리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산신호의 그 디스크리트 시그널 프로세싱 그 원소에 보게 되면 자, 연속 신호 XCT는 연속 신호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샘플링을 T를 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산신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산신호 된 거를 일단 어떤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퀀스에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자화시키는 어떤 박스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산신호 처리로 나와요. 그 다음에 SN은 어떻게 돼? 이산신호가 돼 있는 놈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연속 신호가 이런 이산신호다가 나온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연속 신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샘플링 주기로 이렇게 잘라요. 여기서 T 주기 잘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산신호가 나왔죠? 이놈을 끌어가지고 이걸 양자화시킵니다. 양자화시켰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양자화시키면은 이미 이게 에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호는 벌써 제 신호가 안 됐죠. 이게 에러가 들어갔으니까 YN은 즉 XN에다가 에러가 들어갔죠. 이걸 화이트 에러라고 해요.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처리하면서 노이즈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전 신호하고는 달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걸 연속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 신호인데 이 XT의 연속 신호가 아니죠. 지금 나온 이 신호는 원 신호가 아니야. 여기에 조용필 씨가 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방에서 자기 노래를 불렀을 때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조용필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데이터에다 넣은 것이 노래방에서 나오니까 이 넣으면서 에러가 들어갔죠. 다시 연속 신호를 하면서 에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도 이 신호가 나온 걸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XC의 T를 가지고 대조를 시키니까 100%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메모리 양이 많으니까 엔티 얼라이징 필터를 해가지고 여기서 미리 잘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신호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요 정도 신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뭐 조용필 노래 비슷하게만 들으면 되지 무슨 뭐 고전 음악처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 잘라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필터해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잡한
신호가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진 신호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AD 컨버터로 넣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컨버팅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복제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연속 신호가 이쪽 연속 신호로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는 에러가 엄청나게 많은 에러가 들어갔다. 요소에서 에러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봐요. 그러니까 이 원 신호가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면 비슷한 신호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 신호는 분명히 아니지.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의 에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이걸 백색 잡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이 노이즈를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스템이 아주 우수한 게 그 상태에 따라서 아주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DSP의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왜 노이즈가 들어가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자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원 노이즈가 여기야. 원 샘플링 된 신호가. 그럼 이 근처로 다 갖고 내려와야죠. 갖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노이즈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샘플링 하면서 노이즈가 생겨. 또 자르면서 옆으로 코딩 하면서 노이즈가 생겨. 그래서 이걸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하면서 노이즈 생기죠. 양자화 하면서 노이즈 생기죠. 그 노이즈는 예상된 노이즈 아닙니까? 시스템 구현하니까. 충분히 그거를 노이즈를 어떻게 돼?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엄청나게 잘게 자르면 되겠죠. 옆으로도. 네? 그럼 이 신호를 다 잡을 수 있죠. 네? 밑으로 끌고 내려오지 않고. 또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샘플링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구현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필터를 가지고서 이 노이즈 카트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냐면 원 신호가 이런 T자가 이런 신호예요. 이런 신호에 이런 T자를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뻘떡뻘떡 이렇게 좀 노이즈가 끼었는 이런 T자가 됩니다. 이걸 필터로 해가지고 날려버려요. 이런 부분을. 날려서 다시 복원하니까 이런 T자가 됐습니다. 그럼 비슷했잖아요, 이게. 비슷한데 분명히 어디 됐어요. 이게 딱 잘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갔으면 이게 정확하게 구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둘이 뭉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지금 이게 필터하는 과정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떨어지겠죠? 이 쉐이프는 어떻게 필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보세요. 이것이 신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필터가 된다 그러면 아주 원상 신호가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팩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원 신호를 다시 복원할 때 정확성을 가져가는 건 돈을 얼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호, 원 신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신호를 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구현하면 거의 완벽하게 저 모습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DSP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안 좋게도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도 만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MP3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음성에 대한 고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자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조용필 씨 자기 자신의 노래를 이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샘플링한 주기입니다. 이게 샘플링한 주기고 이 옆으로 자른 것이 이게 양자화시키는 코딩시키는 양자화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주기를 더 정교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주기를 더 아주 세분하게 자르면 더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점점이 샘플링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본 막대 그래프보다는 상당히 음의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저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들이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잠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 보면 DSP를 원칙적으로다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부분이 이 DSP 쪽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쪽 그 전기 설비 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지형 계전기나 디지털 계전기가 있겠죠. 이 디지털 계전기나 정지형 계전기에 대한 부분이 DSP에 다 변환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새 나오는 이 전자와 배전반의 그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로깅, 이 부분 전체가 이 DSP,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변환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개장 설비에서 컨트롤 기능. 그래서 뭐 DDC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DSP에 대한 변환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전기 설비에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보면 거의 이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축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음성 신호를 축적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정보통신 사이드의 자료의 그 축적은 전부 이 DSP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SP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명히 노이즈가 있다. 이 그 시스템 구현하기에 따라서 노이즈가 있는데 이 노이즈의 원이 밝혀지는 거고요. 이 시설의 저급에 따라서 이 노이즈의 폭을 갖다가 얼마든지 줄여서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제품과 좀 질 낮은 제품에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를 컴퓨터와 연계해가지고 변환해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끄집어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건축전기 설비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뒤에 정지형 계전기나 기타 컨트롤 쪽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DSP를 가지고 디지털 계전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리 디지털 계전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첫째는 고도의 보호 기능과 보호 특성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치의 축소화, 그리고 고도의 자동 감시 기능을 실현할 수 있고, 이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입력측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면 CT나 PT를 통해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필터에서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예? 어라이징 필터. 즉 뭐냐면은 만약에 입력측에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들은 이런 대역을 원하는데 이런 그 어떤 초핑 이런 그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리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미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CT에서 우리 이 CT에서 원하는 전류는 1A에서부터 10A까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 여기 100A 흐른다. 근데 100A가 흐르는 것까지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여기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 100A까지 이 신호를 갖다가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A가 넘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로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날로그 필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얼라이징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끊어주고 샘플링 앤 홀드예요. 샘플링 앤 홀드 해가지고 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완전히 변환을 해서 버퍼에다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고자 하는 신호로다가 빼서 쓰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뒤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립 소스에 준다든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신호와 분명히 이 출력된 신호는 같지 않다. 하지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이 데이터의 아퀴지션이 아주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로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DSP의 디지털 기회전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OCR 원판형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해가지고 차단을 했으면 차단 떨어진 다음에 이게 몇 암페어에 몇 시에 몇 초에 동작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한데 이걸 디지털 기전기로 해놓으면 몇 시 몇 분에 몇 암페어에 동작했다는 것이 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디지털 기전기의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은 DSP로부터 다 추론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는 이제 개장 설비 쪽에서 개장 설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장 설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퀀스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걸 인스트루멘테이션 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 개장 설비는 보통 리레이라든지 마그네트 정도를 몇 개 하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개장이 아니고요. 개장을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려면은 파이핑에 대한 배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이 테이프에서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 개장을 원래 알려면은 프렌트를 해보지 않으면은 개장을 정확히 감각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프렌트에 대한 공사 내지는 설계, 감리를 해보지 않으면 이 개장 설비 쪽을 정확히 모릅니다. 특히 프렌트도 어떤 프렌트냐? 이 재련 프렌트나 그 다음에 화학 프렌트 이런 쪽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기술사라는 거는 이 현장감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스트루먼트 자체를 갖다가 하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도 이 프렌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파이핑을 모르면요, 이거 얘기 안 되거든요. 파이핑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 파이핑이 아니고, 뭐 배관에 어떤 큰 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전기 밸브가 있다,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 컨트롤 하는데 이 유량과의 이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유량을 체크하고 이걸 컨트롤하는 기능이 컨트롤룸에서 어떻게 지시가 돼야 되며 이 유량이 많이 지나갔을 때 위험성, 짙게 들어갔을 때 어떤 경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전체 메커니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을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현장 가서, 겉에 구경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푹 파묻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근무를 해야, 이 시스템이 전기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파이핑이라는 이런 전체의 프로세스 내에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서 이 개장 설비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사는 이런 감각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책을 백날을 파고 있어도 이 감각은 세월이 말을 해주는 거고 그 현장에 가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다 하죠.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장설비 쪽은 반드시 제 이 강의를 듣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장설비에서는 P&I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P&ID를 모르면은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장 설비에서는 5배 법칙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 용어를 모르면은. 그래서 이 P&ID라는 건 뭐라고 그래요? Piping and Instrumentation.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은 개장은 반드시 파이핑과의 연결이 돼야 된다. 파이핑에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배관도가 나오면 이 배관도에 의해서 이 P&ID를 그리고 이 P&ID에 의해서 계기별 계통도 그리면서 시퀀스가 나오든지 컨트롤이 나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이 P&ID를
그리는 거는 이제 훅합 드로잉을 가지고 PNID를 그리고 이 PNID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인스트루먼테이션이 나오는 거거든. 먼트 로직이 나오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동 제어 시퀀스도 나오는 거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PNID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 PNID의 주관이 되는 것이 이제 뒤쪽에 잠깐 보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전부 다 PNID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즉 일반 사항에서는 PNID는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돼 있죠. 그래서 건축정 설비의 개장 제어 설비에 적용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제어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제어가 이제 있는데 먼저 이제 우선 PNID를 잠깐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다가 PNID에서 설명을 제가 하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럼 전체 제어를 보자. 전체 제어에는 이 크로스 루프와 오픈 루프가 있겠죠. 그리고 폐 루프는 반드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피드백이 된 뒤에 피드백 양을 가지고 앞에 입력 측에 양을 조절하는 것이 크로스 루프고 오픈 루프는 입력식에 들어간 양이 끝에서 피드백된 양하고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컨트롤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오픈 루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하고 그 지금 디테일한 그 제어는 전부 다 크로스 루프의 그 범주에 들어가 있고 조금 낮고 정교하지 않고 좀 간단한 설비가 오픈 루프가 돼 있어요. 지금 오픈 루프에서는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픈 루프라도 절대 전혀 제어를 못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오픈 루프라도 뒤에 검출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입력측에 조작을 못할 뿐이지 이 외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 조절부와 제어 대상에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이 뒤에 제어량의 검출된 부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입력측을 조작하는 것이 이것이 피드백, 이 크로스 제어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포워드는 지금 오픈 루프의 대표적인 제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외란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 자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설정값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거지. 이렇게 제어될 수도 있지만 좀 정교하게 하게 되면 이 설정값은 별도로 그 다음에 외란에서 외란은 별도로 이렇게 이 설정값과 이 외란이 연관관계를 안 갖고 제어가 되면 이게 피드 포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루프에서는 2차 제어량을 검출부에서 검출해가지고 컨트롤하는 부분에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루프의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를 또 본다 그러면 이 시퀀스 제어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시퀀스 제어는 이것도 오픈 루프의 하나거든요. 즉 이건 어떻게 있어요? 무슨 우리가 시퀀스에서 뭐 보조 리레이나 마그네틱 리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모터를 제어하는데 실제 이 모터의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로 그냥 리레이가 동작을 할 뿐이지. 그냥 입력을 한번 온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살면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 접점에 A 접점이 살고 또 이것에 의해 B 접점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됐어요. 이것이 다른데 계속 연차적으로 시퀀스로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즉 2차에 어떤 그 검출된 양을 갖다가 1차에다가 컨트롤하지는 않는다고요. 한번 입력이 일단 들어가면 그 들어간 걸 가지고 차례대로 조작하는 순서를 갈 뿐이지. 그래서 시퀀스 제어도 오픈 루프의 아주 대표적인 제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어 동작의 분류는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온오프 제어할 수 있죠. 간단하고 그 샘플링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샘플링 제어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샘플링을 제어하는 동작을 구분해 보면 비례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이 있고 미분으로다가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그 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 제어를 하거나 어떤 제어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점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 목표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이 되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헌팅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안정권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목표점이 여기인데 천천히 제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됐어요? 제어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헌팅 현상이 거의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과도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을 짧게 하려면은 헌팅 현상이 크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대상물이 헌팅 현상이 크더라도 빨리 제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팅 현상이 크면 안 된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제어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헌팅 현상도 없이 빨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헌팅 현상도 없이 빨리 이렇게 제어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있어요? 이 동작을 미분 제어, 비례 제어, 적분 제어를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PID 제어로다가 일단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헌팅 현상을 가능한 적게 안정권으로다가 그 목표하는 스테이트 스테이트로 가겠다 하는 방법이 지금 그 제어 방식에서 우리 목표하는 PID 제어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제어라든지 미분 제어라든지 온오프 제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단순한 제어의 어떤 영역에서 범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버타임을 얼마큼 줄일 거냐, 정정 시간을 얼마큼 줄일 거냐, 과도 즉 오버타임과 정정 시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과도 상태를 얼마큼 적게 갖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한 하나의 해당이 그 항목이 되는 거고, 이 오프셋 5차 내에 들어가는 허용되는 오차 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주요 관점에 하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에서 이제 비례 동작을 보고 적분 동작을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이 비례대를 작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오프셋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게 하면은 비례대를 작게 하면은 이게 오프셋이 적어지죠. 이 비례대를 높게 하면은 이 과도현상이 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타협을 해야 돼요. 즉, 이 비례대는 컨트롤 대상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50%할 거냐, 100%할 거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급작스럽게 제어를 하면은 시간은 짧아지되 이 헌팅 현상이 커진 거고, 이걸 천천히 제어하게 되면 시간은 길어지되 헌팅 현상이 적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적분되는 거는 이런 수치가 계속 이런 그 만약에 그 제어량이 계속 가다 그러면 시간 적분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산이 돼가지고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적분 제어야.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거 비례 제어예요. 이거 위에 쪽이 비례 제어죠. 그러면 PI 제어는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모양꼴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수식에서 보게 되면은 이 PID 제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되게 PID 제어니까, 이게 왜냐면 미분 제어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미분 제어와 비례 제어 합치든지 비례 제어와 그 적분 제어를 합치든지 이렇게 쓰고 세 개를 다 합쳐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비례대니까 이건 어떻게 많이 비례대를 짧게 갖고 가냐 많이 갖고 가냐는 헌팅을 줄이냐 짧게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항목이 이게 이 수식에서 이게 비례 제어 항목이죠. 그리고 이 항목이 이 적분 제어 항목이 될 거고, 요것이 미분 제어 항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고, 이건 초기치죠, 초기치. 네. 그래서 지금 그 PID 제어는 반드시 피드백제는 크로스 루프에서 반드시 실시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10cm만 움직여야 되는데 15cm 가면 5cm 넘어갔다는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데 정확점에서 또 50cm 들어와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점을 가려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미분과 비례 제어가 수시적으로 다 컨트롤하면서 그 정확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어 방식에서는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PD 제어와 PID 제어의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동 제어에서 이제 크게 큰 항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장 제어 설비를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다면 계장 설비에 대한 참고 문헌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보고요. 자동 제어의 이제 이중화 시스템은 이제 듀얼 시스템과 복식 로드 분할 시스템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 로드 쉐어 시스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즉 이중화 구조가 보면은 상당히 정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듀얼 시스템보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로드 쉐어 시스템보다 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대규모라도 또 로드 쉐어로 갈 수 있긴 있는데 일단 대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분산형에서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방제 부분이 있다 이게 방제, 전기, 기계, 소방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하나의 CPU 묻지 말고 방제는 방지 DDC에다 묶고 전기는 전기 DDC에, 기계는 기계 DDC에, 소방은 소방 DDC에 묶어가지고 이걸 랜으로 묶어서 그 상위 CPU에다 갖고 오는 방법들이 되게 분산형 제어 시스템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층형으로 가게 되면 이게 대형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까지가 분산형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분산형이에요. 그럼 이 분산형일 때 이 시스템 자체도 커지니까 이 1단계 레벨이 있고 2단계 레벨에 SCC를 놔가지고 더 상위 계급으로다가 묶는 방법. 이거 아주 초대형 설비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런 계통 구성을 하죠. 그래서 DDC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분산형 제어 방법이든지 통합 제어 방법이든지 전부 다가 이 DDC 방법을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디지털 디렉트 컨트롤이라는 건 DSP를 이용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또 디지털을 또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이죠. 그 구성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로깅이라든지 시퀀스 제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자료를 아키지션 할 수 있는 상황이 DSP에서 그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를 제어하는데 이 조절 밸브로 제어를 하는데 입력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이 CPU에서 연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깅도 하고 이 데이터를 아날로그치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 조절 밸브를 지금 조정해주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DSP에 대한 변환 장치가 없으면은, 변환 개념이 없으면은 이 DDC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그 PNID의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도면 하나에 샘플을 하나 지금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적 설비 기술사가 되고 나면 이 무슨 공공사업의 건설사업의 쓰레기 소각 처리 시스템의 설치 공사 도면이거든요. 실시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면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전경이 나오고요. 나오고 이 안에는 전부 다 PNID 도면이란 말이에요. PNID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 기술자로 이 도면을 보지 못하면 가서 전기 공사에 대한 시공 못할 뿐더러 감리도 못하는 거고 전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 자체를 볼 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실제 이렇게 발주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도면 내용에 시퀀스에서 계장 제어 설비라든지 자동 제어 설비에서는 아주 핵심이 이 PNID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통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인덱스가 있어요. 인스트루먼트 이런 인덱스가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띄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로잉 심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라운드에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선이 거져 있다 그러면 이건 판넬 마운트드 인스트루먼트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계기를 레벨 인디게이터를 설치했는데 이 레벨 인디게이터를 판넬에다가 설치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
LI 인디게이터 이렇게 하면 레벨 인디게이터라는 뜻입니다. 즉 이건 판넬에 설치되어 있는 레벨 인디게이터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만약에 가운데 똑같은 레벨 인디게이터인데 선이 두 개가 가면 뭐냐, 로컬 판넬에다가 이거 설치됐구나, 이건 현장 로컬 판넬에 설치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박스가 쳐져 있다 이렇게, 아 이거는 컨트롤 룸으로 갔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가 없이 그냥 라운드로 레벨 인디게이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현장에 설치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세계 공통.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FT가 있고 FIC가 있고 FV가 있다. 잘 보시면 FT하고 FV는 가운데에 이 스러시가 없어요. 이 가운데 저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없으면 뭐죠 이게? 프로 트랜스미터. 이게 프로 트랜스미터라는 뜻이에요. 이거 프로 발브레거든요. 그러면 프로 트랜스미터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프로 인디게이터 컨트롤러인데 가운데가 선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예? 가운데 선이 있으면 뭐예요? 판넬에 설치했다 그랬죠? 판넬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 인디게이터 컨트롤러가 시그널을 줘가지고 프로 발브가 동작을 해서 이 발브를 잠갔다 열었다 한다는 얘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개장 설비라는 이런 이쪽의 시스템이 이 파이핑의 이 내용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신호를 공기압으로 갈 수도 있고 전기 신호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공기압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전기압으로 전기 신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는 뭐 분석, H는 핸드, 만약에 HS 그러면 이건 핸드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S가 볼까요? S. 이 스피드 O와 프레퀀시 되어 있는데 이게 스위치가 또 하나 있죠. 하나 여기는 지금 스위치, 여기 스위치 있죠. 예?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HS가 있다. 그럼 이거는 핸드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LIS가 있으면 레벨, I는 카렌트 인디게이터네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로시디에서는 레터는 인디게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벨 인디게이터 S 스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주 공통이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 이게 LIS다 그러면 아 이게 레벨 인디게이터 스위치구나. 레벨을 지금 알려주면서 스위칭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라인에다가 이런 꺽쇠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유압으로다가 컨트롤이 되는 거고, 점선이 되면 이건 일렉트릭 시그널로 되는 거고, 이 두 손으로 되면 뉴매틱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이 파이핑에 대한 발브는 공기압으로다도 조정할 수 있고, 유압으로다 실린더로다도 조정할 수 있고, 전기로 보내가지고 소리노이드 발브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핑의 그 시설에 대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컨트롤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파이핑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분명히 이걸 모르면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소각장 기기 배치의 단면도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각 시도에 많이 설치되는 이제 트럭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은 이 크레인에서 혹바에서 들러다가 이 노에다가 갖다 부었고 이 노에서 태워가지고 이 굴뚝을 내보내는데 요새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이옥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백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집진기를 통해 가지고 탈항 설비를 전부 다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각장의 훅합 드로잉 전체 시퀀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이 한 장 가지고 모든 견적이 다 끝납니다. 동력, 기계, 전기 전부 다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볼까요? 크레인에 여기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음 장에서 한번 봐요. 이 크레인이 있으면 아 여기 WIT가 있다. 아, 웨이트 인디게이터 트랜스미터, 웨이트 인디게이터 레코더 컨트롤.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CCTV에서 영상 트랜스미터의 영상 인디게이터. 그 다음에 핸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온오프 스위치를 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박스에 쳐져 있느냐 가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랬죠? 이걸 보게 되면 인스트루먼테이션 기기들이 어떻게 어떤 기능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불행하게 되면 지금 요것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인 것처럼 전체가 시퀀스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동력이 얼마 필요하고 이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프로포션을 할 때 이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돼요? 이 훅합 드로잉 하나만 레트를 딱 들어옵니다. 하루에 처리량이 500톤. 뭐 이렇게 되면 500톤 쓰레기장, 훅합 드로잉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500톤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는 어떤 규격이 돼야 된다. 이 모터 용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파이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견적이 다 나와버려요. 이걸 가지고 뭐 비ll 오브 매트리얼 작성을 해가지고 쿼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정비설비 기술사가 되려면 실제 이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에 어떤 내용을 적시하는지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 지금 보는 것처럼 뭐에 있어요? 이런 P&ID 도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솔직히 저는 그럼 P&ID를 해봤냐? 그래서 저는 제가 파슨에 있을 때 동광재련소에서 이 P&ID 도면을 처음에 진짜 P&ID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훌륭한 기술자들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엄청난 프로젝트에 이 P&ID 훅합 드로잉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 시퀀스가 전체 도면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 부분을 정말 귀중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P&ID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프렌트에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를 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DSP라든지 자동 제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 실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발주되는 많은 소각장이라든지 폐수전이라든지 설비는 전부 다 이 P&ID 도면에 의해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강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